자,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미스터리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름만 딱 들어도 낭만적인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해안선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동아시아와 비교해 봤을 때 이들의 해산물 소비 현실이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분석을 통해서 아름다운 해안선 이면에 숨겨진 유럽의 식탁,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형마트의 생선 코너 가보신 적 있나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작고 코너 구석에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껏해야 구이나 훈제 정도로 조리 방식도 좀 단조롭고요. 반면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의 어시장은 어떤가요? 완전 활기가 넘치죠. 날것으로도 먹고 말리고 발효시키고 국물로도 끓여내는 등 진짜 셀 수 없이 다양한 해산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같은 바다를 곁에 두고도 식탁의 풍경은 왜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추적할 핵심 단서 5가지입니다. 첫째, 바다의 실종. 둘째, 죽음의 바다와 빈곤한 바다. 셋째, 풍요로운 육지의 선택. 넷째, 생선 비린내의 과학적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로서의 생선입니다. 자,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죠. 첫 번째 단서, 바다의 실종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통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수산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유럽의 해산물 소비는 진짜 딱 몇 가지 어종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참치, 연어, 새우, 대구, 폴락 같은 소수의 생선이 전체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엄청 즐겨 먹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요, 오랫동안 아예 식재료 취급조차 못 받고 무시되어 왔을 정도입니다. 이걸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넓혀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UN 식량농업기구 데이터를 보면요,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의 무려 3분의 2가 아시아, 딱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구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사람들이 생선을 진짜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고요. 서구권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라는 아주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죽음의 바다, 빈곤한 바다입니다. 지리적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게 작용했는지 볼까요? 유럽인들 입장에선 지리적 선택지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북쪽의 대서양은 겨울만 되면 파도가 5m씩 치고 시속 60km짜리 강풍이 몰아치는 어부들에겐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였거든요. 반면에 남쪽 지중해는 참 예쁘고 잔잔하긴 한데 닫혀있는 바다 구조에다 너무 짜서 영양분이 없어요. 물고기가 살기 힘든 빈 껍데기 같은 바다였죠. 목숨 걸고 북쪽 대서양으로 가느냐, 아니면 안전하지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지중해에 머무느냐, 진짜 극한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선도 안 도와줬어요. 우리 동아시아는 강에서 영양분이 막 흘러들어오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만들어진 갯벌이라는 엄청난 천연 인큐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해안선은 그냥 깎아지른 절벽 아니면 모래사장뿐이었거든요. 바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갯벌이 없으니까 애초에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생물이 곁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풍요로운 육지의 선택. 육류 우선주의가 왜 생겨났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륙에 모여 사는 대륙형 문명이잖아요. 옛날에 무슨 냉장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내륙 깊숙한 곳까지 싱싱하게 가져오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죠. 그런데 사실 유럽은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땅이 워낙 넓고 비옥해서 소나 양을 키우기가 딱 좋았거든요. 고기랑 우유처럼 칼로리 높고 안전한 식량이 육지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미쳤다고 그 험하고 위험한 바다로 목숨 걸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번째 단서, 생선 비린내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이번엔 냄새의 화학적 원인을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네요. 여기서 생물학적인 아하 포인트가 나옵니다. 북대서양의 꽁꽁 어는 물이나 지중해의 엄청 짠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얼어 죽거나 수분을 안 뺏기려고 스스로 TMAO라는 보호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가혹한 환경에서 물고기를 살려주는 바로 이 화학물질이 유럽 생선 특유의 그 지독한 비린내를 유발하는 핵심 주범이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유럽식 레스토랑 가면 생선에 막 두꺼운 튀김옷을 입히거나 레몬즙을 잔뜩 뿌려서 주잖아요.
이게 무슨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끌어올리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지독한 비린내를 어떻게든 감추고 가려보려고 눈물겨운 사투를 벌인 결과였던 거예요. 이제 왜 유럽 생선 요리법이 그런 식으로 발달했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서입니다. 의무로서의 생선. 종교와 계급이 만든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의 문화로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금요일이나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대신 억지로 맛도 없는 생선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고기는 귀족들의 사냥특권이자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던 반면에 평민들은 안 썩게 하려고 소금에 팍팍 절인 냄새나는 생선이나 먹어야 했죠. 그러니까 해산물이 강제적인 종교적 의무에서 시작해서 오랜 세월 가난과 금욕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낙인 찍혀버린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료에 등장하는 이 한 문장이 기가 막히게 와 닿으실 겁니다. 유럽은 육지의 풍요를 멀었고 아시아는 바다의 풍요를 먹었다. 와, 진짜 완벽한 요약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 음식들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던 생존 방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오늘 설명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무심코 고르신 그 음식, 과연 여러분만의 순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척박한 바다와 풍요로운 대지를 마주했던 수백 년 전 조상들의 강렬한 생존 본능이 우리 귓가에 남긴 메아리일까요? 다음 식사 때는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